이것도 저 영아 씨가 샀네요. 이거는 몇 분이에요? 이게 10분인데 이거 보고 다 떨어질 때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5분에. 5분 후에 야 정도 샀어요. 영아 씨 준비가 그냥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네. 지금부터 신정근 유문예술연구소 이사장님이 제16회 학술대회 및 창의 학회 창립 기념 개회식을 간단하게 말할게요. 저는 그냥 글 쓰는 거에 있어서 왜 이런 발표를 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건 학위 논문이 아니고 학위하고 나서도 계속 집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학위 논문이랑 이후에 글 쓰기는 형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하는 건 뭐 자기 스타일이라든지 자기 방식으로 쓰면 되지만,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건 공인된 방식, 또는 심사위원들이 특정하게 요구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논문을 글을 쓰시면 그 틀에 맞추는 것이 기본이에요. 뭐 안 하면 심사를 못 받거나 탈락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죠? 나중에 졸업하시고 나서 개인적인 글을 쓸 때 책표시를 뭐 세모로 하든 네모로 하든 동그라미로 하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대신에 이제 학위 논문에는 다 공인된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철저하게 이제 준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이런 발표할 때부터 하고, 또 누가 왜 여기는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형식이라는 데 틀을 익히는 방식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쓴다라고 하는 게 운명이에요. 다시 쓰고 한 번만에 써가지고 쫙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강교희가 자랑인지 나인데 복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여러 번 있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무슨 의도인지는 좋은 의도겠지만, 좋은 의도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아두면 최초의 버전에서 최후의 버전까지 가면은 버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자기식의 글쓰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형식이며 양식이며 논지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며 글을 배치하는 등이며 주제를 잡는 등 그런 것들이 점점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뭐 나영이도 보면 처음이잖아요, 그지? 글 쓰는 게 이렇게 뭐 학부 졸업 논문을 얼마나 쓴지는 모르겠지만 뭐 썼다고 치더라도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글 쓴다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익히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자꾸만 써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그걸 남이 뭐라고 하면은 발격하지만 자기 스스로 쓰다 보면 이게 아니래라고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 고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발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이거를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가 못 보는 것을 도와주는 큰 혜택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도 쓰시다가 형식의 측면이든 뭐 양식의 측면이든 논지 전개에서 부족한 걸 깨달으면 이거를 보충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논문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 그다음 그 이후에 활동으로 가기 전까지 문인들이 이제 섭작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섭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기간을 빨리 끝낸다라고 하는 게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심사위원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자주 쓰고 다시 쓰고 다른 사람이 또 읽어보고 또 자기 스스로도 또 뭐가 미흡한 글이 찾아내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양식도 충족시키면서 또 자기 마음에도 들면서 또 심사위원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식의 글쓰기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보시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앞에서 회비 공채를 줬죠. 회비는 3만 원이었는데 좀 못하는 의견이 많아서요. 2만 원으로. 그리고 회비는 후면한테 받도록 했습니다. 발표 진행은 5분 발표 5분 교수님 꾸며주는데, 제가 5분이 되면은 오늘 첫 번째로 고등의
이슬람교의 중국과 입장을 유학 시각으로 해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다룰 질문은 일상교육 중국어 과정을 유학 시각으로 해석하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일상교육을 중국에 들어온 후에 중국어 과정을 크게 마이크 있잖아. 규정으로 연수합니다. 유학 시각으로 일상교육 중국어 과정을 분석하며 언어나 중국 일상교육 과정의 문제를 찾고 중국 일상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포럼을 찾는 것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일상교육은 전나라 때부터 서아시아 중동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이래 지금까지 13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일상교육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학과 통하기 전의 방송원 시기입니다. 방송 때 일상교육은 중국 사회에 처음 진주해 중국 전통 문화와 서로 알고 적응하는 시기였고 원나라 중국 간에 처음 번성했습니다. 이 단계의 중국화는 주로 종교적 거주 환경을 개선과 민주 용합에 노력했으며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상교의 객관적인 경험을 수하는 수동적인 과정 단계입니다. 또 하나는 유학 시각으로 해석한 양천시대입니다. 일상교는 중국의 초급 과정을 벗어나 중국 주류 문화와 융합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상 유파로서 유학은 시간을 거저 정치, 용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일상의 중국어 과정 반드시 유학을 오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당연히 유학 시각으로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원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중국화는 일상교가 스스로 찾아내는 새로운 발전 방식이자 능동적인 과정 단계입니다. 일상교의 중국화는 일상교가 중국 사회 문화와의 교류 과정에서 그 자체의 고유한 근본 신념과 예의, 제도,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을 제대로 중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용화하며 중국 문화로서 생존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흡수하여 개조하고 저절히 평소에 끊임없이 중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추세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교의 기본 논리와 교복, 신념을 어긴다면 그것을 사실 일상교가 아니며 일상교의 중국화는 더 많은 나위가 없습니다. 일상교의 현지화는 우선 일상교의 기본 이점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이야말로 중국 사회의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고 혁신하여 중국화된 언어와 방식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학 시각으로 일상교 사상을 해석하는 풍수가 중국화 역정에서 성공의 한 걸음이지만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된 다양한 결과이군 유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산교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중국화의 방식은 이산교의 요화라기보다는 이산교가 자신의 요락한 동향을 낭비하기 위해 중국 주류 문화로서의 네, 거의 다 맞습니다. 네, 묘하게 영합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가치관과 정신적 측면에서 차이가 큰데 일부 비슷한 인연망으로 요합과 융합하는 중국화 방향을 굳이 선택하는 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왜 발표물을 다른 사람들 100%를 안 하는 이유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전혀 논문을 쓴다는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방금도 말했잖아요. 이슬람과 유학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중국화되는 과정에서 유학이 어떤 식으로 뭐 관계를 맺었느냐, 왜곡이 되었느냐, 굴절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쭉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랑 실제로 해놓은 거랑 제목이랑 일치가 하지가 않아요. 더 본인이 왜 이 테마로 이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하는지 이 주제로 쓰려고 그러면 꼭 다뤄야 될 내용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차를 지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테마를 쓴다라고 할 경우에 이 테마를 효율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맥차,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슬람이 중국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 뭔지 그런 게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집중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를 밝혀내야 되는 전혀 종이도 없고 페이퍼도 없고 목차도 없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에 많이 해야 되지 자기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슬람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 그것이 중국화되거나 그것이 또는 유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특징이 있으면서 연구를 안 한 데에서는 최초이고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시리라고 보는데 이걸 이제 학위 논문으로 쓰려고 그러면 또 소통을 하고 한 단계씩 나아가다가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끝. 양으로 신나는 학생의 순대 혼란에 대한 연구 발표. 안녕하세요. 동양철학과 중국철학 전공 석사 4기 신나영입니다. 저의 논문 주제는 순자의 후왕 개념에 대한 연구, 예 제정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중심으로 잡았는데요. 아직 목차는 구체적으로 나가지 못해서 일단 오늘 가져온 거는 3장에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을 한 페이지 정도로 짧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2페이지 읽겠습니다. 순자 예론편은 다음의 구절로 시작한다. 얘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말하길 사람이 나면서 욕구가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구하는 데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궁해진다. 선왕이 그 혼란을 싫어하여 예의를 제정에 나누어서 사람의 욕구를 길러주고 원하는 것을 주었다.
예의 기원에 대한 순자의 정의를 나타내는 구절로 순자에게 예란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고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는 원리임을 알 수 있다. 예를 최초로 제정한 이는 선왕이다. 예를 최초로 제정했다는 것은 예가 없는 상태에서 예가 있는 상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선왕과 예의 관계는 예가 선왕의 제작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왕이 최초의 예를 만들어낸 이래로 선왕과 예의 관계가 하나의 유형으로 포착되어 지속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여편은 법선왕 통예의 일제도라는 구절과 법후왕 일제도 융예의라는 구절을 제시하는데 이 두 구절을 해석해보면 선왕이 처음 세상에 예를 내놓았을 때의 예는 선왕의 예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는 점차 선왕과 분리되며 후왕의 예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악편에 따르면 예는 성인이 만든 것이며 성인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 자기를 일으키며 자기를 일으켜 예의를 만들고 예의를 만들어 법도를 제정하고 그런즉 예의 법도는 성인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길거리의 사람이라도 모두 인과 의와 올바른 법도를 알 수 있는 자질이 있고 모두 인과 의와 올바른 법도를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즉 길거리의 사람도 우임금 같은 성인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선왕이 예를 최초로 제정하였으나 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선왕과 분리되어 후왕, 성인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때 후왕, 성인과 예의 관계는 이미 있는 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사람이 후왕 또는 성인이라는 것이 된다. 또한 성인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는 곧 예가 모든 사람이 고치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쓴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10페이지, 응? 10페이지 이내로 잘 나가지가 않는구나, 그렇죠? 일목차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거 말고 호황이라고 그랬으면 순자가 호황에서 차이가 있고 이게 그게 다른 거 차이가 있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선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목차에 그런 게 없어. 호황에다가 포인트를 주려고 그러면 그게 앞에 뭐와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게 선왕이잖아. 그러면 홍자 맹자가 선왕의 포인트를 뒀다면 순자는 호황에서 포인트를 뒀다라고 하는 게 차이를 봐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물고기를 잡는데 나영시가 이렇게 거물이 없고 거물 중에 한 코 지금 수선한다고 지금 거물을 만들어. 한 코 지금 수선한다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니 자기 거물이 어떤 거물인지도 전혀 모르고 목차는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그죠? 빨리 이걸 진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고시보다도 더 지금은 그냥 왜 이렇게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라고 하는 나형식 이 테마로 잡았을 때 목자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때 이렇게 2장에서 홍자, 맹자와 순자의 차이점을 밝혀놓고 나서 3, 4장은 순자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장과 4장에서 순자와 관련해서 뭔 내용을 나누어서 쓸 것인지 그걸 목차를 빨리 짜야 되지 저걸 못 짜면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두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뭘 써야 될지 3장에는 뭔 내용을 쓰고 4장은 뭐 이러려고 하면 순자의 예에 있어서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가 호황만 포인트냐 호황 말고 순자에서 예에서 포인트가 뭔지를 빨리 집어내야 될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아직은 뭘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 애매한
포괄적인 부담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원문을 해서 내용을 채워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행 연구도 보고 순자도 읽으면서 또 내가 뭘 쓰고자 하는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드러나. 그래야 그 필요한 원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어디다 끼워 넣으면 되는데 아직은 목차를 보더라도 나연식은 뭘 어떤 식으로 쓰고자 하는 게 안 드러나는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고민 안 할까요? 요새 계속 주제랑 목차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다시 짜고 수정인 게 이거라면 큰일인데. 다음 단계 스테이지가 되면 뭔가 진전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나요? 자기한테 물어요. 내가 이 장에서 뭘 쓰려고 하는가? 내가 이 장에서 뭘 쓰려고 하는가? 4장에서 뭘 쓰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순자의 호황에 왜 포인트를 두느냐? 뭔가 다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깊게 생각을 필요하겠죠. 수고했어요. 다음 발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는데 보니까. 그러면 강호기 조선 후기 풍속화의 성인과 특징이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저의 제목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상행과 특징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니 저기 제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서 조선 후기 풍속화의 상행과 특징인데요. 조선 후기는 보통 1700년부터 1850년이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데 저는 폭을 좀 넓혀서 1910년까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김홍도하고 신윤복은 조선 후기 화가인데 구한말에 김중근이라는 수출 상업용 작품을 만든 화가가 있어서 네, 그래서 네, 조선 후기는 시대상의 특별한 시기입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가 성행하게 된 이유는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이 그러니까 화폐 경제 활성화라든지 신분 붕괴라든지 도시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또 중국 명청과의 그 전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양반 계층하고 하층 계층하고 평행선만 이어오다가 융합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목산수화가 유행을 했었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 남정화도 유입되고 진경산수화, 풍속화, 민화 등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화가들에 대한 위상과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그전에는 화가를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변화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도시도 활성화되고 도시 미술도 활성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작가들이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이 있고요. 구한말에 김중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작가의 예술 작가 태도라든지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 유인물의 자세한 거는 그냥 썼으니까 그냥 제가 새로 알아낸 사실만 몇 가지 발표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속화가 성행된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고 특징은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작가를 통해서 보니까 그 세 작가의 특징이 근대성이 물론 있지만 그 근대성을 뒷받침하는 이제 해학, 풍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해학, 풍자 이런 것은 근데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김홍도는 우스개 유머스러운 우스개 긍정적인 우스개 성향을 띤 풍자 해학이었고요. 신윤복은 비판성을 띤 양반 계층의 그 이중성 같은 거를 비판성을 띤 그런 해학 풍자였더라고요. 그리고 김중곤이라는 사람은 서양의 그 당시 이제 개항기가 되면서 서양인들이 들어오면서 원산하고 부산하고 인천인가 오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 조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 거를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걸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주문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파 형식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예술성이라는 거는 좀 보기 좀 힘들지만 그 자세하게 그 동작을 위주로 표정은 무표정이고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세 사람이 모두 공통점을 찾는다면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논문 제목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풍류상인데 그 그림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재밌게 재해석, 재구상, 재창조해서 보편화시키고 또 국제화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의 글의 가장 큰 문제는 출처를 안 밝히고 그 다음에 자유연상 속의 자유연상. 글이라고 하는 게 뭔가 관련된다 그러면 어디로 뛰쳐나와서 막 관련되는 걸 다 써요. 이게 글은 필요한 것만 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관련 생각이 나시면 그거 가지고 뭐 일본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전기로 갔다가 후기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건 글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쓰셔. 그리고 본인이 방금 근대성이라고 한다면 근대성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한 건 근대성이 아니에요. 근대성의 정의를 하든 뭘 어떻게 해서 이 풍속한 풍류라고 하는 걸 근대성 어떤 근대성이냐 동양 철학계랑 인문학에서 근대성 주제는 아주 첨예하고 오래된 주제이고 이런 거고 그렇게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근대성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1차적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에요. 본인이 그런 기준을 달다 보면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왜 이 사람에게 이게 나타나고 나는 그래서 그 근대성이라고 분명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 그림에 나타나지 않는 게 전 근대성이다. 그거하고 대별되는 특징이 나와야지 그냥 뭐 생각나신 대로 연상해서 쭉쭉 써도 관련되는 건지 관련되지 않는 건지 찾아 모아놨는 건 논문이 아니에요. 빼는 연상, 필요한 것만 쓰는 연상. 그걸 하셔야 되지 자꾸만 그거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덩치를 늘린다고 해서 논문이 되는 거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이 뭔지 그걸 다양하게 자꾸만 가리고 닦아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혜원 학생이 감사동 평균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양철학과 석사 수료 정영훈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담사동 평균사상에 관한 연구 인학 중심으로입니다. 그러면 목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담사동 평등사상의 형성 배경, 평등의 철학적 기초, 평등에 대한 논증과 이익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특정에서는 담사동 평등사상에 대한 연구 목적과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을 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담사동의 평등사상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과 평등사상의 근원을 분석할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평등사상의 근원은 통하는 것으로 보고 그가 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평등사상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담사동 평등사상에는 객관적인 조건과 그 주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조건에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 중국 근대 사회의 주요한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모색 방법을 찾는 데 있는데,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중학과 서학에 관한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그는 개혁과 구국을 위한 취지로서 새로운 인학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유신파 및 강요의 영향으로 그가 변법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참여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것으로 그가 자라온 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일개 경력은 그로 하여금 당시 중국의 창의한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구국의 심정은 더욱 간절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담사동 인학에서 긴장하지 말고 배에 힘주고 너무 또렷하게. 평등사상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논할 것입니다. 인통평등은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담사동은 유교의 인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서양의 자연과학의 에테르 개념을 빌려 세계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인학 사상을 논증하고 합니다. 유교 사상에서 이는 윤리 도덕 범주에 속합니다. 즉 인간을 근본으로 삼는 것과 인자는 다른 사람도 아껴준다. 담사동은 이러한 유교 정통 사상을 개선하는 전제하에 인학 사상을 주장합니다. 담사동은 이런 사상을 발전시킨 인의 전통적인 도덕 체계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학 체계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이 체계의 핵심입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세계의 근본이고 천지 만물의 원천이다. 그의 철학 체계의 기반이 되는 에테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제창한 말로 볼 수 없는 물질을 가리켜 근대의 자연과학자들이 매체의 일종으로서 빛, 열, 전기, 자기 등 전파로 해석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에 전해져 담사동, 강요희, 장타이엔 등 자신의 사상 이론을 논증하기 위해 철학적 사상 체계에 도입했습니다. 담사동은 에테설 인학에서 에테르를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로 설명하는 동시에 여러 정신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공자의 인, 원, 성, 무가의 경애, 불가의 자비, 예수의 영혼 등을 에테르의 역할로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 체계에서 에테르는 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상과 정신을 통하게 만들고 세계 만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융합 관통하게 합니다. 에테르의 작용의 결과는 통일입니다. 끝까지 해도 돼요? 아직도 뭘 써야 될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평등이라는 말은 써요? 남사동이? 그러면 왜 이걸 끄집어냈냐 그러면 생각을 왜 이걸 평등이라고 해석을 하려고 했을까? 이는 아까 나영시의 경우에는 순자가 고항을 들고 나오면 선왕에 대한 대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남사동이 인을 평등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대결이 있을까? 앞에 앉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내가 차등일에 대한 대립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이전에 인이 차등적으로 해석된 것들을 평등 맥락으로 재해석하려고 그러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차등의 맥락에서 해석되어 온 것들을 평등이라는 맥락으로 해석해내기 위해서 도움을 받은 게 뭔지 그게 에테르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전혀 목차에 없잖아요. 기존에 남사동 이전에 공건적이고 불평등하고 차등적인 게 나타난 게 인상에서 쓴다면 남사동이 어떤 거에 계기를 받아서 그걸 평등론으로 재해석해야 된다고 이 사고에 전환을 하는 계기가 있었을까? 그게 3장이고 그 4장에서는 그렇게 평등에서 재해석되어진 인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뭔지가 4장에 쓰면 됩니다. 지금 전지 뭘 쓰지를 모르고 그냥 현대적인 계시라든지 현대 평등 개념에 대한 이 이야기만 자꾸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요. 왜 남사동이 인이라고 하는 걸 평등 맥락에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출발점과 그 영향을 받은 계기랑 그 특징이 뭔지를 이 3, 4장으로 나누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전혀 오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3장 이전에 봉건사의 타파가 뭐면 이거는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이랑 봉건사의 타파는 별도의 것도 안 같은 건데 저는 지금 뭔가 뭘 써야 될지에 대한 감이 없어. 다시 정리하면 이 장에서는 기존에 자기 이전에 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담당해서 보느냐. 자기 이전에 위에 좀 차등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봉건인데 그 다음에 그거를 그렇지 보지 않게 본 게 왜 그러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느냐 라고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3장 쓰는 4장에서는 그렇게 재해석된 남사동 인학의 평등론적인 특징이 뭔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목표를 빨리 잡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영래 선생님 의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네, 논문 제목은 현대시대 유다의 성향 연구입니다. 마이크 들고 해요. 이번에 발표할 부분은 3장의 2장 외대주의와 외대주의에 대한 분석입니다. 고자와의 토론을 통해서 사람이 도덕적 판단이나 신념에 그들 스스로 또는 사전에 보지 않은 원 상태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을 한다. 우리가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형성되면 선호 또는 혐오하거나 좋은 또는 나쁜 판단은 우리에게 행동을 보류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행동하지 않지만 도덕적 판단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동기를 부여하여 그에 따라 행동한다. 도덕적 동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규범적 판단으로 내릴 때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 합리적인 관화인 경우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고자는 인성에는 선 또는 악 일변으로의 정해진 방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맹자는 인성에는 선 일변으로의 고정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한다. 양자의 주장에 한정시켜볼 때 맹자의 성선설 고자의 입장이 불설을 예단하고 있는 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는 반대로 맹자는 보편적으로 도덕적인 속성에 대한 특별함이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의 본질인 도덕적 동기를 설명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도덕적 판단에 의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도덕적 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질문이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추격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판단과 동기부여 사이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덕적 판단은 동기부여가 필요한가? 아니면 우발적으로만 동기를 부여하는가? 둘째, 도덕적 판단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욕망이나 다른 원초적인 외재적인 매개를 통해서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학자들은 이런 질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마다 도덕적 동기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혀왔다. 이러한 견해는 도덕의 기초적인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 왔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으로 공도자는 맹계자의 문박에서 도덕적 동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주요 위치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여기에서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동기에 관한 핵심 문제가 어떻게 도덕적 의미와 도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조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2장 2절에서 살펴볼 것은 도덕적 판단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욕망이나 다른 매개를 통해서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은 사상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은 질문이었다. 이것은 악이 의지 또는 외적 행동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도덕적 행동이 의도에 있는지 또는 결과의 성공에 있는지이다. 도덕적 행동이 순전히 선한 본성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악함은 외부 행동에 있다. 예를 들어 맹자는 고자가 인간의 성을 시독과 성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자 맹자는 천하 사람을 몰아서 인애를 해치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게 이 말일 것이다 라고 해서 고자의 외재적인 원인을 반박한다. 맹자는 말을 하는 버드나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인애를 행하는 것 같다는 고자의 주장에 대해 맹자는 버드나무의 본성을 해쳐야 그릇을 만들고 되므로 고자의 주장 혹은 유교는 사람의 본성을 해쳐 인애를 행한다는 말이 된다고 반박하며 고자의 주장이 인애, 곧 도덕성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맹자와 마찬가지로 고자는 이는 내면에 있고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의는 외면에 있고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도덕적 행동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먼저 내부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고자에 따르면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 같은 외적 사실에 동의할 수 있다. 외부 사실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며 악도 없으며 의도를 통해서만 좋거나 나빠질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다. 아마도 맹자는 악한 결과를 알고 있지만 행위의 실제 본질에 대한 기준 조건이 아니라고 했다. 사람의 내적인 도덕성이 도덕 행동의 유일한 요소라는 견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도가 맹자의 유일한 도덕적 본질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맹자는 의지가 도덕적인 선의 의지에 달려있다면 내재적 선함에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동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결과뿐 아니라 도덕 행위자의 의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는 좀 내가 누차 나한테 주는 거는 좀 진하게 출력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처음 그런 거 아니고요. 좀 지켜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을 안 지키면 접수를 이제 안 할게요. 뭐냐면 악자의 자자와 의자 띄어서 이제 안 하지. 그 다음에 2장 3절에 초기 유학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식다면 언어는 띄어서야 하지. 그 다음에 인내대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인용교시할 때 원문을 인용할 때 이렇게 헛급세라도 뒤에는 안 하잖아. 전혀 일관되게 틀렸잖아.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예를 들어서 5페이지를 보면 주 5번에는 보자상 3이라고 되어 있고 6, 7, 8에는 넘버가 없어. 중구난방이야. 이런 기초적인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11, 13, 15 김명석 선생 논문을 인용하는데 하나도 일치를 안 해. 17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주자 의료라고 되어 있는데 책 표시도 안 돼 있어.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돼가지고는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논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안 되면 며칠까지 접수를 내라고 해서 안 되면 그냥 셧다운 시켜버려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시간이 되면 나중에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뭔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용을 했으면 인용한 거 출처도 안 밝히고 도대체 번역본을 봤으면 번역본도 안 밝히고 이 전혀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걸 논문이라고 들고 오면 안 돼요. 처음부터 쓸 때 완성도를 높여서 다 하셔야 되지. 다들 무슨 이유이신지 이번 기본 학기랑 이번 학기는 그거 가지고 학을 뗐는데 여기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내가 3번, 4번이나 만나서 그걸 도라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지금 박우김 씨 논문에 그래 봐요. 다 기본적인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표기법이라든지 전혀 일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보시면 본인이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어떤 게 어떤 방식으로 일관돼 있고 뭐 어떤 건지 원칙이 전혀 없어. 그러고 나서 뭐 논문 쓰고 난 뒤에 자가 진단표 하니까 나는 이런 거 안 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규정을 보지 않는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을 쓰실 때 앞으로 모든 분들이 과제 쓸 때도 누차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 되죠. 이게 안 돼가지고는 뭐 완성도라고 하는 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내용만 되면 다 되신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글을 쓰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면서 쓰고 자기식의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학계에 있는 용어를 준용하는 것이고 자기가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은 그냥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학기에는 그냥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실행하기도 어렵고 이번에도 아마 그 3차례, 4차례 정도 했는데 너무 소모적이에요. 소모적. 회화 표시하면 회화라는 것만 고치고 우리 박영미 선생님도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뭐 한두 개 틀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좀 기본적인 사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글쓰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부 발표를 마치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입니다. (15분까지) 오시면 돼요.